세아가 여기 나이트클럽인데 계산 좀 하러 와라. 새벽 3시 시어머니의 전화 한 통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550만 원짜리 샴페인 술값을 결제하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효도가 아니라 착취였다는 것을요. 3년 동안 시어머니의 현금 인출기로 살아온 며느리의 처절한 복수가 지금 시작됩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에게 건강과 행복이 찾아올 거예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기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영상은 실화 바탕의 재구성 또는 창작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이해를 돕기 위해 AI 생성 이미지를 활용했습니다. 새벽 3시 14분이었습니다. 깊은 잠 속에서 날카로운 진동 소리가 제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꿈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진동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침대 옆 협탁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무거운 눈꺼풀을 간신히 들어 올리고 손을 뻗어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세 글자가 저를 완전히 깨웠습니다. 시어머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시간에 전화라니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걸까요? 혹시 시아버지께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요? 아니면 교통사고라도 당하신 건 아닐까요? 온갖 불길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손가락이 떨리며 수락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제 목소리는 잠에서 덜 깬 채로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제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쿵쿵거리는 음악이 귀청을 찢을 듯 요란했습니다. 그 사이로 비명 같은 웃음소리와 술 취한 사람들의 함성이 뒤섞여 들렸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귀에서 잠깐 떼었다가 다시 가져다 댔습니다. 뭔가 잘못 들은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거기야, 거기.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보다 한 옥타브는 높았고 발음이 심하게 꼬여 있었습니다. 완전히 술에 취한 목소리였습니다. 네, 어머님. 저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며 물었습니다. 지금 어디세요? 옆에서 남편이 뒤척이며 작게 신음을 흘렸지만 깨지는 않았습니다.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쓴 채 코를 골았습니다. 나이트클럽.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배경음악이 너무 시끄러워 그녀의 목소리가 간신히 들렸습니다. 제 귀가 제대로 들은 게 맞나 싶어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어디라고 하셨어요? 나이트클럽이라니까. 지금 당장 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더 높아졌습니다. 돈 내야 하는데 카드가 안 되네.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나이트클럽이라고요. 이 시간에요. 58세의 시어머니가요. 빨리 와서 계산해. 저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손에 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어머님, 지금 새벽 3시가 넘었는데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왜 거기 계세요? 말 많아. 빨리 오라니까. 시어머니가 짜증스럽게 소리쳤습니다. 친구들이랑 놀고 있어. 친구들이요. 새벽 3시에 나이트클럽에서요. 저는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이게 꿈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골든벨 울렸다고. 양주 엄청 시켰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자랑스럽게 들렸습니다. 제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얼마나 나왔는데 제가 가야 하나요? 제 목소리는 거의 떨리고 있었습니다. 몰라, 한 500은 넘을 거야. 아니, 600? 어쨌든 빨리 와. 주소 문자로 보낼게. 500만 원이요. 600만 원이요. 제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어머님, 그 돈을 제가 어떻게... 아이고, 말이 많아. 네가 돈 벌잖아. 빨리 안 와? 여기 사람들 다 기다리고 있어.
배경에서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순자야, 빨리 해. 다음 곡 나온다. 시어머니가 그쪽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알았어. 금방 갈게. 우리 며느리가 지금 오고 있어. 그리고 다시 제게 말했습니다. 30분 안에 와, 알았지?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곧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한 나이트클럽 주소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옆에서 남편이 눈을 비비며 중얼거렸습니다. 누구야, 새벽에. 남편이 몸을 뒤척이며 반쯤 눈을 떴습니다. 어머님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 나이트클럽에 계시대요. 남편이 눈을 반쯤 뜬 채 다시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지금 당장 가서 계산하래요. 제 목소리가 더 떨렸습니다. 500만 원 넘게 나왔대요. 남편의 눈이 잠깐 커졌다가 다시 감겼습니다. 그는 하품을 하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오죽하면 그러겠어.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한 거죠? 가서 계산해줘. 남편이 이불을 끌어당기며 말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저는 남편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내 카드 쓰면 되잖아. 남편이 짜증스럽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지갑에 있어. 당신 카드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번 달 생활비도 바닥났는데요. 당신 월급 절반이 어머님 통장으로 자동이체되잖아요. 남편이 눈을 감은 채 대답했습니다. 그럼 내 카드 써. 제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제 카드는 이미 한도가 다 찼어요. 어쨌든 가서 해결해. 남편이 몸을 완전히 돌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혼자 그 시간에 곤란하시면 어떡해. 저는 이불을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화장대 앞에 서서 거울을 봤습니다. 눈밑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렸습니다. 지갑을 열었습니다. 제 카드들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 카드는 지난주 시어머니가 백화점에서 명품 가방을 사달라고 했을 때 긁은 카드였습니다. 한도가 꽉 차 있었습니다. 두 번째 카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에스테틱 회원권 비용을 낼 때 사용한 카드였습니다. 세 번째 카드는 남편이 어머니께 용돈을 드려야 한다며 가져갔던 카드였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 저는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차갑게 식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지갑 맨 뒤쪽에 꽂혀 있는 카드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친정 엄마가 제 손에 쥐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모를 일이 생기면 이것 써. 엄마의 손이 떨렸던 게 기억났습니다. 엄마가 모아둔 거야. 친정 엄마 명의의 비상금 카드였습니다. 저는 그 카드를 한 번도 쓴 적이 없었습니다. 엄마의 피 같은 돈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새벽 시장에 나가 떡볶이 장사를 하시며 모은 돈이었습니다. 허리 아프다는 말씀도 못 하시고 모으신 돈이었습니다. 저는 카드를 빼내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는 옷을 주섬주섬 입었습니다. 청바지에 후드티를 걸쳤습니다. 머리도 제대로 빗지 못했습니다. 가방을 집어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으면서 침실을 돌아봤습니다. 남편은 이미 다시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의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휴대폰으로 택시를 불렀습니다. 손이 떨려 주소를 입력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택시 기사는 말이 없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네온 사인들이 흐려져 지나갔습니다. 제 눈에는 아무것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왜 새벽에 나이트클럽에 계신 걸까요? 왜 제게 전화를 하신 걸까요? 왜 저는 지금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 걸까요? 택시 미터기의 숫자가 올라갔습니다. 제 심장도 함께 빨라졌습니다. 나이트클럽 앞에 도착했을 때 새벽 4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거리에는 술 취한 사람들이 비틀거리며 걸어 다녔습니다.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택시비를 내고 내렸습니다. 육중한 철문 앞에 섰습니다. 입구에는 보안 요원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이름을 말했습니다. 보안 요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열어줬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음악 소리가 온몸을 때렸습니다.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웨이터가 다가왔습니다. 어디로 가세요? 박순자 고객님 룸으로요. 웨이터가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2층으로 안내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동안 제 다리가 떨렸습니다. 복도를 지나 한방 앞에 섰습니다. 웨이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시끄러운 음악 소리와 함께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숨이 막혔습니다. 시어머니가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어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아들뻘 되는 젊은 남자 2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 명은 시어머니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있었습니다. 다른 한 명은 샴페인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빈 샴페인 병들이 즐비했습니다. 최소한 5병은 되어 보였습니다. 고급 안주 접시들도 여기저기 널려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머, 우리 며느리 왔네. 그녀의 목소리는 술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빨갛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화장이 번져 눈밑이 까맣게 되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와? 사람 기다리게 해. 시어머니가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옆에 앉은 젊은 남자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누나, 이분이 며느리야?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며느리 능력 좋아. 그녀가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럴 때 딱이지 뭐. 제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웨이터가 제 앞에 영수증을 내밀었습니다. 550만 원. 제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손이 저절로 떨렸습니다. 숨을 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하는 하늘이 회색빛으로 물들어갔습니다. 손에 들린 영수증이 바스락거렸습니다. 550만 원. 친정 엄마의 비상금 카드로 결제한 금액이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시어머니를 택시에 태워 시댁으로 보내고 나서 혼자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녀는 택시 안에서도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너는 돈 벌어서 어디에 쓰냐? 시어머니 모시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입을 열면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집 앞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거실 시계가 새벽 5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침대에서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영수증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게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결혼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시댁에서 요구한 돈이 얼마였을까요? 저는 거실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몰래 모아둔 카드 명세서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하나씩 꺼내 펼쳐봤습니다. 가장 오래된 것은 결혼 일주일 전의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던 게 기억났습니다.
며느리 될 사람이 시댁에 예단을 준비해야지. 그때 저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200만 원을 보냈습니다. 결혼식 다음 날 시어머니가 또 전화를 했습니다. 신혼집 장만하는데 우리가 돈을 보탤 형편이 안 돼. 너희가 알아서 해. 남편의 월급은 2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저는 350만 원을 벌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대출금을 갚으려면 제 월급을 모두 써야 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머니 말씀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신혼 한 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기가 우리 아들이 사는 집이구나. 생각보다 괜찮네. 그리고 친척들에게 전화를 걸어 자랑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아파트를 장만했어. 강남까지는 아니어도 괜찮은 동네야. 제 명의의 아파트였습니다. 제 대출금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자신의 공로인 양 말했습니다. 2달째 되던 날 통장을 확인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의 월급 중 100만 원이 자동이체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뭐야? 남편이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용돈이야. 우리 살림은 어떻게 하고? 네가 버는 돈으로 하면 되잖아. 그때부터였습니다. 제 월급이 생활비로 모두 나가기 시작한 게요. 6달째 되던 날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무릎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수술을 해야 한대. 비용이 1,500만 원 정도 든다는데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네가 좀 대줘. 저는 친정 부모님께 말씀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잘 사는 줄 아셨습니다. 저는 적금을 깨서 돈을 보냈습니다. 한 달 후 SNS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 강남의 유명한 에스테틱 샵에서 찍은 사진을 올렸습니다. 해시태그가 달려 있었습니다. 새로운 나를 찾아서, 골드 시니어의 품격, 나를 위한 투자. 댓글에는 친구들의 부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언니, 어디 다녀왔어요? 피부 완전 좋아졌어요. 시어머니가 답글을 달았습니다. 여기 회원권 끊었어. 2천만 원짜리.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수술비라고 했던 1,500만 원은 어디로 간 걸까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무릎 수술은 언제 하셔? 남편이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 엄마가 마음이 바뀌셨대. 에스테틱이 더 필요하시다고. 어차피 내 돈이니까 상관없잖아. 제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1년째 되던 날 명절이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을 들고 시댁에 갔습니다. 한우 세트와 고급 과일 바구니였습니다. 부모님이 새벽 시장에 나가 직접 고르신 것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선물을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이거 좋네. 우리 동네 친구들 나눠줘야겠다. 명절이 끝나고 며칠 후 시어머니의 SNS를 봤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주신 한우로 친구들과 파티를 한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내가 대접하는 한우 파티. 친구들이 최고라고 난리. 댓글에 친구들이 감사 인사를 남겼습니다. 순자야, 고마워. 다음에 또 불러줘.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친정 부모님의 정성이 이렇게 소비되는구나. 1년 반쯤 되던 날 회사에서 승진했습니다. 성과급으로 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기뻐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승진했어. 남편이 무표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축하해. 그 돈으로 우리 차 바꾸자. 엄마가 우리 차 보고 창피하다고 하시더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축하한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저 돈을 어떻게 쓸지만 생각했습니다. 2년째 되던 날 집에 돌아왔더니 거실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새로 산 청소기가 없었습니다. 공기청정기도 없었습니다. 안마의자도 사라졌습니다.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가전제품들은 어디 갔어? 남편이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가져가셨어. 어차피 우리 거니까. 엄마가 쓰시겠다는데 뭐라고 하겠어. 저는 중고 거래 사이트를 뒤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아이디를 찾아냈습니다. 제가 산 가전제품들이 모두 팔려 있었습니다. 판매 금액은 2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 돈은 어디로 간 걸까요? 2년 반쯤 되던 날 시어머니가 명품 가방 사진을 보냈습니다. 이거 사고 싶은데 300만 원이야. 네가 사줘. 저는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평생 고생만 하셨어. 이런 거 하나쯤 사드리는 게 효도 아니겠어. 저는 또 카드를 긁었습니다. 300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시어머니는 고맙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SNS에 가방 사진만 올렸습니다. 딸 같은 며느리 덕분에. 역시 명품은 명품. 그 글을 본 친구들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부럽다. 나도 며느리가 저렇게 효녀였으면. 시어머니가 답글을 달았습니다. 우리 며느리 진짜 착해. 내가 복받았지. 저는 휴대폰을 던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2년 9달쯤 되던 날 퇴근하고 집에 왔더니 시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도 옆에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너 적금 있지? 그거 좀 깨자. 내가 친구랑 사업 하나 할 건데 투자금이 필요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안 돼요. 제가 노후를 위해 모은 돈이에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시어머니 말을 거역해? 너 효도가 뭔지 알아? 남편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엄마 말씀 들어. 우리가 나중에 더 받으면 돼. 저는 결국 적금을 깼습니다. 1200만 원이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건넸습니다. 시어머니는 돈을 받아들고 말했습니다. 역시 우리 며느리가 최고야. 그리고 나가버렸습니다. 고맙다는 인사도 없었습니다. 한 달 후 시어머니의 SNS를 봤습니다. 제주도 여행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고급 리조트에서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였습니다. 인생은 한 번뿐. 나를 위한 투자. 즐길 때 즐기자. 제 적금은 사업 투자가 아니라 여행비로 쓰인 거였습니다. 저는 카톡 메시지를 열어봤습니다. 시어머니와 나눈 대화 내용이 가득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백화점 가자. 내 카드로. 저번에 본 코트 사줘.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어? 왜 답장 안 해? 바빠? 바쁘면 카드나 보내.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3년 동안 쌓인 메시지들이었습니다. 요구만 가득한 메시지들이었습니다. 감사 인사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서랍에서 카드 명세서들을 다시 꺼냈습니다. 하나하나 펼쳐보며 계산했습니다. 총액이 얼마나 될까요? 2천만 원은 넘을 것 같았습니다. 아니, 3천만 원은 될 것 같았습니다. 정확하게 계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차갑게 식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까지는 참았습니다. 가족이니까요. 시어머니시니까요. 하지만 오늘 밤은 달랐습니다. 친정 엄마의 비상금 카드를 쓴 순간이었습니다. 나이트클럽 술값으로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부서졌습니다. 침실에서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아팠지만 계속 쥐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대로는 살 수 없다고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평소처럼 출근하고 퇴근했습니다.
남편에게도 시어머니에게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살아야 하나?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회사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받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울렸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갑고 무뚝뚝한 목소리였습니다. 혹시 박순자 씨의 보증인이신가요?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는 금융회사인데요. 박순자 씨가 대출을 받으실 때 보증인으로 등록되어 있으셔서요. 지금 연체가 되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보증을 선 적이 없는데요. 확인 좀 해주시겠어요? 남자가 잠시 후 다시 말했습니다. 고객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저는 제 이름을 말했습니다. 남자가 키보드 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 보증인으로 등록되어 있으세요. 대출 금액은 4천만 원이고요. 이번 달 상환액 200만 원이 연체되었습니다. 제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4천만 원이요. 저는 전화를 끊고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 만에 시어머니가 받았습니다. 왜? 목소리가 짜증스러웠습니다. 어머님, 제가 보증을 섰다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시어머니가 웃었습니다. 아, 그거. 네가 잠들었을 때 휴대폰 좀 빌렸어. 지문 인식하면 되더라고. 은행 앱 열어서 대출 신청했지.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아들이 내 비밀번호 알려줬어. 착하지, 우리 아들?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남편이 제 비밀번호를 알려줬다고요. 시어머니가 제 휴대폰으로 대출을 받았다고요. 어머님, 그건 범죄예요. 제 동의 없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범죄? 시어머니한테 그런 말을 해? 네가 돈 좀 벌면 뭐해? 효도도 모르는 게. 그 돈 내가 쓸 거니까 네가 갚아.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주변 동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황급히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4천만 원을 어떻게 갚아요? 저는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대출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제 명의로 대출이 실행되어 있었습니다. 아파트를 담보로 잡혀 있었습니다. 제 집이요. 제 명의의 집이요. 저는 회사를 조퇴했습니다. 곧장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댁 앞에 도착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시아버지가 문을 열었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어머님 계세요? 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로 가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웃음소리였습니다. 남자 목소리도 섞여 있었습니다. 거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숨이 멎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젊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아들뻘 되는 나이였습니다. 아니, 손잡벌일 수도 있었습니다. 둘은 와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고급 안주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젊은 남자가 시어머니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누나, 이 와인 진짜 맛있다. 시어머니가 교태를 부리며 웃었습니다. 그렇지? 비싼 거야.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보고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왜 또 왔어? 누가 오라고 했어? 젊은 남자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누나, 이분이 며느리야?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우리 며느리. 돈은 잘 벌어. 젊은 남자가 웃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어머님, 저 때문에 온 거예요. 대출 이야기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네가 갚으면 되잖아. 돈 벌잖아, 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건 제 동의 없이 하신 거예요. 범죄라고요.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범죄? 또 그 소리 해? 내가 내 시어머니야. 시어머니가 며느리 돈 좀 쓰면 어때? 너 하나 키우느라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를 키우신 적 없잖아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어머님께 드린 돈만 해도 3천만 원이 넘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뭐, 지금 계산하고 있어? 가족끼리 그게 뭐가 중요해? 그때 제 시선이 거실 한쪽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서류 몇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자동차 리스 계약서였습니다. 계약자 명의를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제 이름이었습니다. 제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인감증명서도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아, 그거. 저 친구 차 좀 뽑아줬어. 내 명의로. 젊은 남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누나 덕분에 새 차 탔어요. 저는 서류를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제 동의도 없이 어떻게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인감증명서는 어떻게 떼셨어요? 시어머니가 웃었습니다. 내 인감도장 있잖아. 저번에 내 집에 갔을 때 가져왔지. 네가 서랍에 넣어두더라.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이 거실로 들어오며 밝게 웃었습니다. 여보도 왔네? 형도 오셨네요. 남편이 젊은 남자를 형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남편을 돌아봤습니다. 당신 이거 알고 있었어요? 남편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응, 알고 있었지. 엄마도 여자로서 행복할 권리 있잖아. 형도 좋은 분이시고.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젊은 남자가 남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역시 동생이 제일 이해심 많아. 남편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형. 우리 엄마 좀 잘 부탁드려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현실인가요? 꿈인가요? 시어머니가 소파에 다시 앉으며 말했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 끝났으니까 가봐. 우리 바쁘거든.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 정말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남편이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뭐가 문제야? 엄마가 행복하시면 되는 거지. 그리고 형한테 사업 자금도 좀 보탰어.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사업 자금요? 무슨 사업 자금이요? 남편이 머뭇거렸습니다. 그게 내 적금 있잖아. 저번에 엄마가 깬 거. 그거 형한테 드렸어.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1200만 원이요. 제 노후 자금이요. 젊은 남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덕분에 사업 잘 되고 있어요. 고마워요. 저는 비틀거렸습니다. 소파를 붙잡고 겨우 중심을 잡았습니다. 이건 사기예요. 다 돌려받을 거예요.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 지금 뭐라고 했어? 돈 좀 번다고 유세 떨지 마. 너 같은 년은 우리 집안에 돈줄일 뿐이야. 그리고 제 뺨을 때렸습니다. 따끔한 통증이 얼굴에 퍼졌습니다.
저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귀에서 윙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시아버지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상황을 보고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숨만 쉬었습니다. 집안 시끄럽게 하지 말고 조용히 해. 시아버지가 저를 나무랐습니다. 남편은 쓰러진 저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손 안 아프세요? 저 여자 때문에 손 다치셨어요. 시어머니가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아들. 남편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엄마한테 사과해. 빨리. 저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남편을 올려다봤습니다. 이 사람이 제 남편이 맞나요? 이 사람과 결혼한 게 맞나요? 제 손이 휴대폰을 더듬었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봤습니다. 녹음 앱이 켜져 있었습니다.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출근하면서 켜놓은 걸 깜빡했었습니다. 모든 대화가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젊은 남자도 봤습니다. 시아버지도 봤습니다. 이 사람들 모두를 봤습니다. 제 입가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차갑고 냉정한 미소였습니다. 알겠어요. 제 목소리는 놀랍도록 침착했습니다. 제가 졌어요.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신발을 신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뺨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녹음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45분짜리 파일이었습니다. 모든 대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파일을 클라우드에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요. 다음 날 아침 8시였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정장을 입고 화장을 했습니다. 뺨에 붉은 자국을 파운데이션으로 가렸습니다. 남편은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시댁에서 돌아온 후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회사로 가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강남의 한 빌딩으로 향했습니다. 2층에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미리 예약을 해둔 상태였습니다. 어젯밤 집에 돌아와 밤새 검색한 곳이었습니다. 리뷰가 좋았고 승소율이 높았습니다. 접수대에서 이름을 말했습니다. 잠시 후 상담실로 안내받았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변호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어젯밤 정리한 모든 증거가 들어 있었습니다. 카드 명세서 사본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주고받은 카톡 메시지 캡처였습니다. 은행 대출 내역서였습니다. 자동차 리스 계약서 사본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녹음한 파일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들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녹음 파일을 들었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10분 정도가 지났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문서 위조예요. 명예 도용이고요. 사기죄도 성립합니다.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혼은 가능할까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어요. 위자료도 받을 수 있고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울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출 문제는 좀 복잡해요. 변호사가 서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본인 동의 없이 실행된 대출이라는 걸 증명해야 해요. 은행에서 본인 확인을 어떻게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문 인식으로 했대요. 제가 잠든 사이에요. 변호사가 메모를 했습니다. 그럼 휴대폰 보안 기록을 확보해야겠네요. 은행 앱 접속 기록이 남아있을 거예요. 그걸 증거로 제출하면 됩니다. 저는 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애인 문제는요. 변호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이 사람 신상을 좀 알아봐야겠어요. 혹시 전과가 있거나 다른 피해자가 있다면 그것도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저는 젊은 남자의 이름을 적어줬습니다. 나이트클럽에서 시어머니가 부른 이름이었습니다. 변호사가 메모를 보며 말했습니다. 사설 탐정을 고용하는 게 좋겠어요. 시어머니의 행적을 추적하고 이 남자의 신상도 파악하고 모든 걸 증거로 남겨야 합니다. 저는 비용이 얼마나 들지 물었습니다. 변호사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탐정 비용이 한 달에 500 정도 들 거예요. 변호사 비용은 착수금이 300이고요. 성공 보수는 나중에 받은 위자료에서 정산하면 됩니다. 800만 원이었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하겠습니다. 변호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 생각하셨어요. 이런 일은 빨리 처리하는 게 좋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은행 본점이었습니다. 고객 상담센터로 가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명의 도용에 의한 대출이라고 했습니다. 본인 동의 없이 실행되었다고 했습니다. 상담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객님, 그건 경찰에 신고하셔야 해요. 저희는 정식 절차를 거쳐 대출을 실행했거든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보안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그날 새벽 3시에 은행 앱이 접속되었습니다. 평소 제가 자는 시간이었습니다. 위치 기록도 이상했습니다. 제 집이 아닌 시댁에서 접속되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상담원이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이건 본사에 보고해야겠어요. 명의 도용이 맞다면 대출이 무효가 될 수 있어요. 저는 정식으로 이해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모든 증거 자료를 첨부했습니다. 은행에서 나와 사설 탐정 사무소로 향했습니다. 변호사가 소개해 준 곳이었습니다. 50대 남자가 저를 맞았습니다. 변호사님께 연락받았습니다. 어떤 조사를 원하시나요? 저는 시어머니와 젊은 남자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SNS에서 캡처한 사진들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행적을 추적해 주세요. 어디를 다니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특히 나이트클럽이나 유흥업소 출입 기록이요. 탐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주일 정도면 기본 자료가 나올 거예요. 고화질 영상으로 찍어드릴게요. 저는 계약금을 지불했습니다. 통장 잔고가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아깝지 않았습니다. 이건 투자였습니다. 복수를 위한 투자였습니다. 오후가 되어 회사로 향했습니다. 인사팀장을 찾아갔습니다. 사전에 약속을 잡아둔 상태였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팀장이 물었습니다. 저는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가정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혹시 시댁 식구들이 회사로 찾아올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팀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은 법적으로 대응하고 있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려고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팀장이 메모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안팀에도 공유하겠습니다. 혹시 누가 찾아오면 바로 대응하겠습니다. 저는 감사 인사를 하고 나왔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속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완벽하게 증거를 모을 수 있을까? 퇴근 후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부모님께 모든 것을 말씀드려야 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엄마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어머, 딸 왔어? 엄마가 반갑게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제 얼굴을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일 있어?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엄마가 옆에 앉으셨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렸습니다. 결혼 후 겪은 일들을 모두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요구한 돈들을 말했습니다. 나이트클럽 사건을 말했습니다. 명예 도용을 말했습니다. 엄마의 비상금 카드를 쓴 것도 말했습니다. 엄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얘야. 엄마가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혼자 그걸 다 견뎠어? 저는 엄마 품에 안겼습니다. 그제야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빠가 퇴근하고 들어오셨습니다. 상황을 들으신 아빠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지. 이건 범죄야, 범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랑 상담했어요. 지금 증거를 모으고 있어요. 아빠가 전화기를 들으셨습니다. 외삼촌한테 전화해야겠다. 외삼촌은 전직 경찰이셨습니다. 30년을 경찰로 일하시다 퇴직하셨습니다. 아빠가 외삼촌께 상황을 설명하셨습니다. 외삼촌이 당장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1시간 후 외삼촌이 도착하셨습니다. 저는 모든 증거를 보여드렸습니다. 외삼촌이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보셨습니다. 이건 사기야. 명예 도용이고 사문서 위조야. 형사 고소도 가능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소할 거예요. 외삼촌이 제 어깨를 두드리셨습니다. 잘 생각했어. 내가 아는 후배들한테 도움 요청할게. 증거 확보하는데 도와줄 거야. 그날 밤 저는 친정에서 잤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할 일이 많았습니다. 먼저 아파트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아파트에 가처분 신청을 하려고요. 처분 금지 가처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나 남편이 마음대로 집을 팔지 못하게요. 법무사가 서류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이거 법원에 제출하시면 돼요. 일주일 안에 결정 나올 거예요. 저는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서류를 접수했습니다. 모든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오후에는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출권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본인 확인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무효 처리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탐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첩보고 드립니다. 시어머니께서 오늘 강남 호스트바에 가셨어요. 그 남자랑 같이요. 사진 찍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받아봤습니다. 시어머니가 젊은 남자와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친밀한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사진에서는 그 남자가 다른 여자와도 있었습니다. 중년 여자였습니다. 시어머니보다 나이가 많아 보였습니다. 이 남자요. 탐정이 말했습니다. 전과가 있어요. 사기죄로 2번 실형을 살았어요. 중년 여성들 상대로 사기를 쳐왔대요. 제 입가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완벽했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은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고도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침실로 들어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모든 증거 파일을 정리했습니다. 사진들을 정리했습니다. 녹음 파일을 정리했습니다. 서류들을 스캔했습니다. 모든 것을 클라우드에 백업했습니다. USB에도 저장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탐정은 매일 보고서를 보내왔습니다. 시어머니의 행적이 낱낱이 기록되었습니다. 강남 나이트클럽을 일주일에 3번 갔습니다. 호스트바도 4번 다녀왔습니다. 젊은 남자와 항상 함께였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사진도 있었습니다. 백화점에서 쇼핑하는 모습도 찍혔습니다. 모두 제 돈으로 한 일들이었습니다. 제 명의로 빌린 돈으로 한 일들이었습니다. 탐정이 젊은 남자의 신상도 파악했습니다. 이름은 최민준이었습니다. 32살이었습니다. 직업은 없었습니다. 정가가 3개였습니다. 사기죄 2건, 횡령죄 1건이었습니다. 피해자는 모두 중년 여성들이었습니다. 최소 5명의 여자에게서 돈을 뜯어냈습니다. 총액은 2억 원이 넘었습니다. 완벽한 사기꾼이었습니다. 저는 이 정보를 모두 정리했습니다. 변호사에게도 전달했습니다. 변호사가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요. 형사고소도 문제없겠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더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 순간이 곧 다가왔습니다. 시아버지의 칠순 잔치였습니다. 남편이 1달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강남의 특급 호텔을 예약했습니다. 200명이 넘는 하객을 초대했습니다. 친척들이 모두 왔습니다. 남편의 직장 동료들도 왔습니다. 시댁 친구들도 왔습니다. 비용은 제가 댔습니다. 남편이 당연하다는 듯 제 카드를 요구했습니다. 2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저는 대출을 받아 돈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아깝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가 바로 제가 기다린 무대였으니까요. 잔치 전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호텔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특별한 부탁을 했습니다. 연회장 무대에 대형 스크린을 사용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영상을 상영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시아버지를 위한 축하 영상이라고 했습니다. 담당자가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저는 준비한 USB를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편집한 영상이 들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나이트클럽에서 춤추는 영상이었습니다. 호스트바에서 젊은 남자와 스킨십하는 영상이었습니다. 녹음된 대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멍청한 며느리 휴대폰 훔쳐서 대출받는 게 제일 쉽다.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최민준이 친구들과 나눈 카톡 내용도 넣었습니다. 늙은 호구 하나 낚아서 공짜 차 뽑았다. 이번엔 얼마나 뜯어낼 수 있을까? 돈 떨어지면 다음 타겟 찾아야지. 모든 증거를 5분짜리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배경음악도 넣었습니다. 자막도 선명하게 넣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잔치 당일이었습니다. 저는 검은색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화장을 진하게 했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올렸습니다. 거울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연회장에 도착했습니다. 하객들이 속속 모여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화려한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목에는 진주 목걸이를 걸었습니다. 손에는 명품 가방을 들었습니다. 모두 제 돈으로 산 것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하객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어머, 오셨어요. 우리 며느리가 잔치 준비 다 했어요. 효녀죠, 효녀. 하객들이 부러워했습니다. 좋은 며느리 두셨네요. 시어머니가 으쓱했습니다. 그럼요, 제가 며느리 복이 있죠.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곧 있으면 저 표정이 어떻게 바뀔까요? 남편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여보, 오늘 고생 많았어. 우리 아버지 정말 기뻐하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행이네요. 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자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시아버지가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무대로 나갔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남편 칠순을 이렇게 성대하게 치르게 되어 영광입니다. 특히 우리 며느리가 정말 수고 많이 했어요.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며느리 덕분에 오늘 이 자리가 있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며느리예요. 여러분,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려요. 박수 소리가 연회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대 옆으로 걸어갔습니다. 호텔 직원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마이크를 내려놓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조명이 어두워졌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불이 켜졌습니다.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첫 장면은 나이트클럽이었습니다. 시끄러운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화면 속에 시어머니가 등장했습니다. 젊은 남자들과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술에 취해 비틀거렸습니다. 샴페인을 뿌려댔습니다. 하객들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영상은 계속되었습니다. 호스트바 장면이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최민준의 무릎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목에 팔을 두르고 있었습니다. 입을 맞추려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하객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녹음된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멍청한 며느리 휴대폰 훔쳐서 대출받는 게 제일 쉽다.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선명했습니다. 누가 들어도 알 수 있었습니다. 하객들이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시어머니는 무대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영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최민준의 카톡 내용이 화면에 떴습니다. 늙은 호구 하나 낚아서 공짜 차 뽑았다. 돈 떨어지면 다음 타겟 찾아야지. 자막이 크게 표시되었습니다. 하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뭐야? 진짜야, 저거. 믿을 수가 없네. 시아버지가 의자를 붙잡고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뒷목을 잡았습니다. 옆에 있던 사람이 부축했습니다. 남편이 무대로 달려갔습니다. 스크린을 끄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호텔 보안 요원들이 막아섰습니다. 제가 미리 부탁해 둔 것이었습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조명이 다시 켜졌습니다. 저는 무대 중앙으로 걸어나갔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 2개를 꺼냈습니다. 하나는 남편에게 건넸습니다. 이혼 소장이에요. 남편의 손이 떨렸습니다. 다른 하나는 시어머니에게 건넸습니다. 명예 도용 및 사문서 위조 형사 고소장이에요. 시어머니가 서류를 떨어뜨렸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사과드립니다. 즐거운 잔치를 이렇게 망쳐서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객들이 조용해졌습니다. 3년 동안 저는 시어머니의 현금 인출기였습니다. 제 돈으로 나이트클럽 술값을 냈습니다. 제 명의로 사기꾼에게 차를 사줬습니다. 제 동의 없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또렷했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자유입니다.
여러분도 증인이 되어주세요. 저는 마이크를 내려놓았습니다.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남편의 직장 상사가 앉은 테이블로 갔습니다.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남편이 제 적금을 빼돌려 시어머니의 애인에게 준 증거입니다. 회사 돈도 횡령했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나쁜 년아, 네가 감히. 시어머니가 제 머리채를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피했습니다. 연회장 입구에서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미리 신고해 둔 것이었습니다. 경찰이 시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박순자 씨 맞으십니까? 조사받으러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나 안 가. 내가 뭘 잘못했어. 경찰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명예 도용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당하셨습니다. 임의동행 거부하시면 영장 청구하겠습니다. 시어머니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으려는 그녀를 경찰이 부축했습니다. 남편이 울부짖었습니다. 여보, 이러지 마. 우리 대화로 풀자. 제발.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대화는 변호사랑 하세요.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웨이터가 샴페인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제가 미리 부탁해 둔 것이었습니다. 저는 샴페인 잔을 들었습니다. 하객들을 향해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그리고 샴페인을 단숨에 마셨습니다. 연회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뒤에서 비명과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호텔 밖으로 나왔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친정 엄마였습니다. 딸, 괜찮아? 네, 엄마. 전 괜찮아요. 이제 정말 괜찮아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친정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회사에는 일주일 휴가를 냈습니다.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 쉬기로 했습니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는데 엄마가 다급하게 들어오셨습니다. 딸아, 밖에 누가 와 있어. 저는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아파트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시어머니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모함했어요. 재산을 빼앗으려고 거짓말을 했어요. 도와주세요. 저는 창문을 닫았습니다. 엄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으셨습니다. 어떡하니? 경찰 불러야 하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저렇게 발악하게 내버려 두세요. 증거만 더 쌓일 뿐이에요. 휴대폰으로 아래를 촬영했습니다. 모든 장면을 기록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피켓까지 들고 있었습니다. 불효 며느리를 고발합니다. 지나가던 주민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게 무슨 일이래? 집안 싸움인가 봐. 저는 아래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게 바로 그거였으니까요. 제가 나타나면 난동을 부리게 뻔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이 다가갔습니다. 뭔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나 안 가. 우리 며느리 나올 때까지 여기 있을 거야. 경비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경비실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예요. 5층 사는 사람인데요.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필요하시면 경찰에 신고하셔도 돼요. 경비원이 알겠다고 했습니다. 30분 후 경찰차가 도착했습니다. 경찰 2명이 내렸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또 소리쳤습니다. 나 잘못한 거 없어. 며느리가 나를 모함했어. 경찰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주거 침입죄로 신고 들어왔어요. 시어머니가 바닥을 치며 울었습니다. 남편이 경찰에게 사정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가겠습니다. 하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경찰이 둘을 데리고 갔습니다. 저는 창문에서 물러났습니다. 엄마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됐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인사팀장이었습니다. 지금 회사 정문에 누가 와 있어요. 피켓 들고 서 있는데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쓰여 있나요? 팀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회사 돈 횡령한 직원을 고발한다. 그리고 당신 이름이 적혀 있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분명 남편의 짓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갈게요. 팀장이 말렸습니다. 오지 마세요. 우리가 처리할게요. 보안팀이 이미 나갔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폐를 끼쳐서요. 팀장이 괜찮다고 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친정 아빠가 옆에 앉으셨습니다. 괜찮아. 저 사람들이 발악하는 거야. 곧 끝날 거야. 하지만 발악은 계속되었습니다. 오후에 외삼촌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내 친정집으로 사람들이 왔다더라. 시댁 친척들이래. 부모님께 행패를 부렸대. 제 손이 떨렸습니다. 부모님은 괜찮으세요? 외삼촌이 진중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CCTV 확인했어. 다 찍혔어. 이것도 증거야. 저는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엄마가 받으셨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아. 그 사람들이 와서 소리 지르고 갔어. 아빠가 쫓아냈어.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쟤 때문에. 엄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저 사람들이 미친 거지. 걱정하지 마. 하지만 걱정이 되었습니다. 시댁 사람들이 어디까지 갈지 몰랐습니다. 저녁에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큰일 났어요. 변호사의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허위 고소를 했어요. 당신이 자기를 협박해서 돈을 갈취했다고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허탈한 웃음이었습니다. 증거가 있나요? 저한테는 모든 증거가 있는데요. 변호사가 안심시켰습니다. 그래서 걱정 마세요. 오히려 무고죄로 역고소할 수 있어요. 가중처벌 사유가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틀 후였습니다. 탐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좋은 소식이에요. 탐정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최민준이 경찰 조사받고 있어요. 다른 사기 사건으로요. 제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어떤 사건이요? 다른 중년 여성한테서 5천만 원을 뜯어낸 사건이에요. 피해자가 고소했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시어머니 사건도 알게 되겠네요. 탐정이 동의했습니다. 그렇죠. 경찰이 수사 확대할 거예요. 최민준이 형량 줄이려고 다 불가능성이 높아요. 모든 게 제 계획대로 흘러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최민준이 자백했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공모를 모두 털어놨다고 했습니다. 제명의 도용건도 인정했다고 했습니다. 자동차 리스 사기도 자백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경찰서로 갔습니다. 조서를 작성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실형 나올 겁니다. 시어머니 분도 마찬가지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여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발 고소 취하해줘. 엄마가 구치소에 갇혔어. 나도 회사에서 잘렸어.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당신이 한 짓의 대가예요. 자업자득이죠. 남편이 울먹였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줘. 제발. 내가 잘못했어.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그날 밤 문자 메시지가 수백 통 왔습니다. 다른 번호로 보낸 것이었습니다. 살려줘. 제발. 내가 미쳤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저는 모든 메시지를 삭제했습니다. 번호도 차단했습니다. 며칠 후 시댁 친척들이 찾아왔습니다. 친정 아파트 앞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조용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인터폰으로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신우이의 목소리였습니다. 형님, 저예요. 우리 엄마 좀 살려주세요. 고소 취하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어머님이 한 일은 범죄예요. 법이 판단할 일이에요. 신우이가 울었습니다. 우리도 엄마한테 돈 뗐어요. 우리도 피해자예요. 그러니까 제발.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제 와서 피해자라고요. 그동안 시어머니 편을 들며 저를 괴롭힌 사람들이요. 그럼 당신들도 고소하세요. 저는 제 길을 갈 거예요. 인터폰을 끊었습니다. 창문 밖을 내다봤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터벅터벅 걸어갔습니다. 등이 구부정했습니다. 저는 커튼을 쳤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칠순 잔치 영상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현장에서 찍어 올린 것이었습니다. 조회수가 100만을 넘었습니다. 댓글이 수천 개였습니다. 와, 진짜 영화 같다. 며느리 대단하다. 속이 다 시원하네. 나도 이렇게 하고 싶다. 저는 댓글을 읽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제 마음도 평화로웠습니다. 폭풍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심판만 남았습니다. 2달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검찰에서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매번 성실하게 답변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빠짐없이 제출했습니다. 변호사는 제 편에서 완벽하게 일했습니다. 시어머니 측 변호사와 여러 차례 공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반박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최민준도 계속 자백했습니다. 형량을 줄이려고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시어머니가 어떻게 저를 이용했는지 증언했습니다. 남편이 어떻게 공모했는지도 말했습니다.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저는 검은색 정장을 입었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올렸습니다. 화장은 최소한으로 했습니다. 법정에 어울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함께 가셨습니다. 외삼촌도 동행하셨습니다. 법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기자들도 몇 명 보였습니다.
이 사건이 언론에 알려진 것이었습니다. 효도를 빙자한 며느리 착취 사건이라고 보도되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법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법정 안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원고석에 앉았습니다. 변호사가 옆에 앉았습니다. 맞은편에 시어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수척해진 얼굴이었습니다. 머리는 부스스했습니다. 화려하던 옷차림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남편도 보였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푹 꺼져 있었습니다. 수염도 길게 자라 있었습니다. 저를 보며 애원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모두 일어났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사가 공소장을 낭독했습니다. 명예도용, 사문서 위조, 사기죄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죄목이었습니다. 남편은 공모 및 방조죄였습니다. 최민주는 사기 및 공갈죄였습니다. 변호사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카드 명세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은행 대출 기록이 제출되었습니다. 자동차 리스 계약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법정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멍청한 며느리 휴대폰 훔쳐서 대출받는 게 제일 쉽다. 방청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재판장이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영상도 상영되었습니다. 나이트클럽 장면이었습니다. 호스트바 장면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때 변호사가 추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저는 잠시 놀랐습니다. 미리 말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재판장에게 건넸습니다. 피고인 박순자는 도박에도 빠져 있었습니다. 불법 도박장 출입 기록입니다. 피해자의 돈으로 도박을 했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살펴봤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변호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아들, 즉 피해자의 남편은 회사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미 회사에서 파면 조치되었습니다. 횡령한 돈은 모두 어머니에게 건넸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시어머니 측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공금 횡령은 이 사건과 무관합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피고인들의 범죄 성향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기각합니다. 증인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최민준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 박순자와 어떤 관계였습니까? 최민준이 대답했습니다. 돈을 뜯어낼 대상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사기 목적으로 접근했습니다. 방청객들이 또 웅성거렸습니다. 피해자의 명의로 자동차를 리스한 것도 사실입니까? 네, 맞습니다. 박순자가 피해자의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가져왔습니다. 그걸로 계약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짓말이야. 네가 나한테 달라고 했잖아. 재판장이 정숙을 명령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시 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신문이 계속되었습니다. 탐정도 증인으로 섰습니다. 촬영한 영상과 사진을 설명했습니다. 은행 직원도 나왔습니다. 대출이 새벽 시간에 이루어졌다고 증언했습니다. 본인 확인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모든 증인 신문이 끝났습니다. 최후 진술 시간이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일어났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며느리에게 미안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너무 늦은 사과였습니다. 남편도 일어났습니다. 저도 잘못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용서해줘.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최민주는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선고를 위해 퇴정했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재판장이 다시 입장했습니다. 모두 일어났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박순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다. 시어머니가 주저앉았습니다. 피고인은 며느리를 상대로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재산 범죄를 저질렀다. 가족관계를 악용하여 피해자를 현금 인출기처럼 취급했다.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실형이 불가피하다. 시어머니가 울부짖었습니다. 재판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피고인의 아들에게는 혼인 파탄의 전적인 책임을 묻는다.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라. 남편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최민준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한다. 최민준은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크다. 피고인들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짓밟았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판결이 끝났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변호사가 제 팔을 잡아줬습니다. 축하합니다. 이겼어요. 하지만 승리감보다는 허탈함이 컸습니다.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부모님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엄마가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수고했어, 딸. 이제 끝났어. 저는 엄마 품에서 울었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기자들이 달려왔습니다.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시어머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외삼촌이 기자들을 막아섰습니다. 저희는 법원을 빠져나왔습니다. 차에 올라탔습니다. 창밖으로 하늘이 보였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아빠가 운전하며 물으셨습니다. 어디 갈래?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바다 보러 갈래요. 차는 바다를 향해 달렸습니다. 2시간 후 도착했습니다. 바다가 넓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신발을 벗고 모래사장을 걸었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이 발을 적셨습니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변호사였습니다. 은행에서 연락 왔어요. 대출 무효 확정됐대요. 아파트 담보도 풀렸고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습니다. 3년간의 악몽이 끝났습니다. 저는 자유였습니다. 온전히 제 것인 삶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옆에 오셨습니다. 아빠가 제 어깨를 두드리셨습니다. 이제 새로 시작하자. 앞만 보고 가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앞만 보고 가겠습니다. 판결이 난 지 6달이 지났습니다.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회사의 배려로 해외 지사 발령을 받았습니다. 싱가포르였습니다. 깨끗하고 조용한 도시였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 완벽한 곳이었습니다. 아침 7시였습니다. 알람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졌습니다.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몸이 가벼웠습니다. 마음도 가벼웠습니다. 이제는 새벽 3시에 전화가 와도 가슴이 철렁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돈을 요구해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 돈은 오롯이 제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었습니다.
커피를 내렸습니다. 향기가 주방 가득 퍼졌습니다. 토스트를 굽고 계란을 부쳤습니다. 혼자 먹는 아침이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식탁에 앉아 천천히 식사를 했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친정 엄마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딸, 잘 지내지?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엄마. 엄마도 건강하세요.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동료들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저도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업무가 시작되었습니다. 프로젝트 회의가 있었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발표했습니다. 상사가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역시 당신을 보낸 게 잘한 결정이었어요.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가볍게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퇴근 후에는 요가 수업에 갔습니다. 몸과 마음을 가다듬는 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샤워를 했습니다. 소파에 앉아 책을 읽었습니다. 평화로운 저녁이었습니다. 그때 친정 아빠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딸 나야. 잘 지내고 있어? 네, 아빠. 여기 정말 좋아요. 아빠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저기, 네. 너희 남편 소식 들었니? 제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아니요. 무슨 일인데요? 아빠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일하다가 허리를 다쳤대. 병원비도 못 낸다더라.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감정도 잃지 않았습니다. 동정심도 없었습니다.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제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괜찮아, 딸아. 아빠가 안심시키듯 말했습니다. 네가 신경 쓸 일 아니야. 그냥 혹시나 해서 말한 거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가슴이 아팠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진 사람이었습니다. 며칠 후 외삼촌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시어머니 소식이었습니다. 출소 후 식당 주방 보조로 취직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만에 해고되었다고 했습니다. 손님들에게 반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주방장에게도 함부로 대했다고 했습니다. 특유의 갑질을 못 버린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노숙자 쉼터를 전전한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불쌍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자업자득이었습니다. 스스로 선택한 삶이었습니다. 주말이었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예전에 제 사연을 올렸던 커뮤니티에 접속했습니다. 그때 올렸던 글이 아직도 인기 게시물에 있었습니다. 댓글이 계속 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분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 정말 용기 있으시다. 나도 이렇게 하고 싶다. 힘내세요. 저는 새 글을 작성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동안 걱정 많이 하셨죠? 저는 지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새로운 도시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지옥 같던 시간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응원 댓글 하나하나가 큰 힘이 되었어요. 이제 저는 자유롭습니다. 제 돈으로 제가 원하는 걸 삽니다. 아무도 저를 착취할 수 없습니다. 계속 썼습니다. 힘든 상황에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참는 게 미덕이 아닙니다. 당신의 행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용기를 내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글을 올렸습니다. 댓글이 순식간에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돌아오셨네요. 정말 잘하셨어요. 행복하세요. 응원합니다. 저는 댓글을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총총했습니다.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이 뻥 뚫렸습니다. 이제 제 인생의 주인공은 저였습니다. 누구도 제 평화를 침범할 수 없었습니다. 스스로를 지키는 힘을 가졌습니다. 다시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모두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빚지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커피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550만 원짜리 샴페인보다 훨씬 달콤했습니다. 훨씬 값졌습니다. 이게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단순하지만 진실한 행복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회사 동료였습니다. 저녁에 시간 되세요. 같이 저녁 먹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약속을 잡았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희망으로 가득한 하루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었습니다. 미래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눈부신 미래였습니다. 제가 만들어갈 미래였습니다. 비극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이제 완벽한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생존자였습니다. 승리자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웃을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웃을 수 있었습니다.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 무엇도 저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이었습니다. 내일도 좋은 날일 것입니다. 앞으로의 모든 날이 좋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과거는 과거였습니다. 제게는 현재가 있었습니다. 미래가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